자, 그러면은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깝깝한 현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대안을 찾아야지 이거 대안 없이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전통시장이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풀려 그러면 갈피를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캐노피를 씌우고 조명을 밝게 하고 전기를 더 넣어주고 뭐 옆에 어떻게 옹색하게 주차장을 몇 면짜리를 만들어주고 20년 동안 했거든요. 서울은.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막 엄청시리 활성화돼가지고 쾌적해졌느냐. 또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인정할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가 건물 한 2개, 좀 큼지막한 상가 건물 당시로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만든 건물형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에 이제 저층으로 저밀도의 건물이 뭐 한 2층짜리 블록 건물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그 골목형 전통시장 같은 데는 다 이제 한 4, 50년 된 건물이 쫙 모여 있거나 한두 동 떨렁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이런 상태를 유지를 그대로 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인 거죠. 네. 요거를 끈을 손상시키지 않고 풀어내려고 하면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매력이나 뭐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장장 차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우산 쓰고 가야 되고 뭐 시장 뭐 가게 어딘지 찾으려면 한참 걸리고 이러는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력도를 높일 만한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건물을 비롯해서 제반시설을 진짜로 현대화하는 걸 추진을 해야 된다. 그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자갈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도 가보고 개축하고 나서도 가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 신축한 자갈치 시장만 기억들을 하실 거거든요. 네. 노량진 시장은 새로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들 예전 모습들을 기억을 하실 가능성들이 또 높아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테면 1930년대에 만든 벤츠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벤츠를 지금 마티즈랑 비교한다 그러면 네네. 마티즈가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새 거니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에요. 그리고 자갈치 시장, 노량진 시장도 건물형 시장인 거죠. 건물 자체를 증개축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용산전자상가처럼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용산전자상가는 사실 그 소비의 대상이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소비를 하던 데지 않습니까? 저희 뭐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대학 다닐 때. 네.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던 데가 여기예요. 근데 이제 용산전자상가는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다들 뭐 이름을 들으시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데가 있었지 뭐 그러실 건데 원효상가, 나진상가, 뭐 선인상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상가 건물 수개의 이제 여러 개의 대형 상가 건물이 용산전자랜드를 포함해서 밀집해 있는 일종의 상가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순차 개발을 통해서 대부분의 지구가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로 바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거는요, 이 용산이 전자상가가 되기 전에는 여기도 농산물 시장이 있었대요. 네. 네. 우리나라도 전자산업 하면은 세운상가가 유명했는데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뭐랄까요, 컴퓨터 특수가 옮겨가면서 용산 전자상가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용산 전자상가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터미널 상가 없어졌죠. 터미널 상가라고 부르던 데랑 전자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 컴퓨터 부품이나 주변 기기를 유통하는 곳이었어요. 네. 예. 거기 이제 무전기도 팔고 뭐 노래방 음향기기도 팔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서 초창기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일하셨던 소위 용팔이라 불렸던 분들, 이제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컴퓨터 부품 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시래기 말리는 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거기도 전통시장이 있었던 곳이었던 거거든요. 그 맥락이 한번 탈바꿈하면서 전자상가로 변신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물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컨벤션 센터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변신하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형태로 재개발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잡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상가명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상가 중에 일부는 이미 건물 내구연행이 다 지나서 빼도 박도 못해요. 부셔야 돼요, 그냥. 네네네. 그런 데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시장들은 규모 면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뭐 아니면 용산 전자상가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예. 네네. 규모 면에서 매우 작고 전통시장을 증개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규모가 작으니까 네.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이제 막탈이라는 시장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한 10몇 층 되는 11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2014년에 이제 지어진 복합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은 저층부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시장의 점포, 상점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건물 이름이 마크탈이에요. 영어로 마켓홀. 이걸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시장 광장? 뭐 시장 그러네요. 시장이 있는 홀이라고 홀이니까 하니까. 큰 건물의 라운지 부분을 전통시장 점포를 입주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전통시장으로서 매우 성공한 사례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를 지으면 어떻겠냐는 거죠. 시장 자체가 면적이 되게 넓어요. 사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네. 땅 자체가 엄청 넓거든요. 대표적으로 땅이 넓으면서 또 접근성이 좋은 시장으로는 남대문 시장, 네. 방산시장, 그리고 연면적이 제일 넓은 서울 양령시장. 네네. 근데 양령시장은 좀 위치가 외진 문제가 있겠죠. 네네. 그 중에 한 시장 정도를 면적이 넓으니까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마크탈 같은 전통시장 상가를 집적시키는 거예요. 저층부에다. 코엑스 가면 네네. 코엑스몰 말하는 네. 거죠? 네. 아니면 뭐 코엑스 이제 건물 본 원래 빌딩에 가도 네. 그 위에 가면 뭐 식당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 내지는 상점을 이제 집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상층부는 마크탈처럼 주거지랑 사무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하면 네. 건물 신축에 따른 수익성 문제가 크게 해소가 될 거다. 이거를 한번 이제 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 건물이 계획돼서 건축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이 상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긴 있을 거예요.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밀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지를 만들 때 뭐 한 4, 5층, 3, 4층 정도 되는 가건물을 세워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상인 상가를 거기다 일단 옮겼다가 임시 수용을 했다가 건물이 올라가면 입주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면적이 넓으니까 마크탈 1에다가 뭐 밑에 하나 넣어놓고 마크탈 2에다가 뭐 밑에 하나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순환 개발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지혜를 모아보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행 사례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그렇죠. 자, 마크탈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크탈이 단순히 전통시장의 상점 그리고 식당가 이런 거를 집적시켜 놓은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마크탈 홈페이지는 이제 네덜란드 말 말고 이렇게 네덜란드 국기 그려져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딱 누르면 유니온 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영문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뭐 영업 시간 그리고 보도 자료 뭐 요즘에 코비드 관련된 뭐 각종 알림 그리고 입주한 상점들 소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관광시장의 성격을 함께 띠고 있고 건물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사실. 노량진 수산시장도 새로 지은 거 가서 보면 예쁘고 자갈치장도 새로 지은 거 가서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생선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형태의 상가와 음식점 집적지를 만들면 여기 시설이 신규로 만드는 데이기 네네. 때문에 청년들한테도 소매 사업을 자기들이 창업하려고 할 때 좋은 공간이란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예전에 동대문 의류상가, 청평화시장 쪽에 밀레오레랑 두산타워 만들면서 그때 젊은 분들이 네네.
많이 신규로 창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그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양령시장 이런 데를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상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근데 전통시장 전반적인 걸 놓고 본다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상인, 점포와 상인 수가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개발을 하고 마크탈 사례처럼 많은 전통시장이 현대화되면서 또 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한다는 거는 되게 기대가 되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일 시장이 아니라 전체 전통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상인들의 반발이 이제 만만치 않게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하나는 임대료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임대료 문제는 의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대문 시장의 일부 구역에 예외적으로 용적률이 높은 건물을 짓게 해주는 거죠. 마크탈 같은. 네. 마크탈은 물론 용적률이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대신에 저층부에다가 전통시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서 기부 체납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임료를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상승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뭐 기부 체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통 분양가 기준으로 한 2조 원 정도 되는 주상복합 하나를 인허가 받으면 기부 체납 받는 가치가 네.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3천억 정도면 거의 건물 하나를 지을 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건물 하나 짓고 그 밑에 상가를 우리가 깨끗하게 이제 조성해가지고 이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상인들을 입주를 시킬 테니 내놔라. 또 아니죠. 아니면 저리에 정부에서 임차를 해서 다시 재임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행정이 가지는 권한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점들이 있고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신축 건물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점포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터전을 떠나게 될 경우에 고객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거든요. 당장의 생계도 문제지만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순환 개발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텐데 고밀도 지역일 경우에는 좀 막막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중에 고밀도로 인식될 만한 건물 자체가 없거든요, 사실. 높아봐야 한 6층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쪽에 가보면 사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네. 5층이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거든요. 바꿔 말하면 매우 밀도가 낮다는 거예요. 네네. 자, 마크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마크탈 같은 건물이 서울의 전통시장 전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전통시장 개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에만 전통시장이 349개소, 네. 점포가 한 6만 개소 정도 됩니다. 그럼 이 6만 개의 점포를 다 아까 말씀드렸던 좀 면적이 되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마크탈을 모델로 한 건물에다 다 6만 개소를 입주를 시키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현실을 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통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은 사회적, 경제적 불필요성에 의해서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예전에는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던 건 전통시장밖에 없어서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와서 아파트 상가, 편의점, 쇼핑몰, 백화점, 온라인 상거래를 다 금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과연 모든 전통시장이 지금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해외 직구가 활성화될 겁니다. 해외 직구도 금지해야죠. 아니, 약간 좀 분위기가 너무 숙연해지는 것 같아서 해본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소매 소비자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또 이익이 서로 충돌하죠. 부합하지 않죠. 네.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고, 즉 사회제도가 발전을 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역사의 흐름을 정책자금을 투하해서 이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여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서울의 방방곡곡에 있는 전통시장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크탈에 들어올 수 있는 점포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이건 좀 곤란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도 저는 이제 전통시장에 점포가 입주한 고밀도 복합 건물을 짓자. 네네. 왜냐하면 그 땅은 애초에 밀도가 낮거든요. 사용의 밀도가. 네네. 땅이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돌아다녀 보면은 시장이 생각보다도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못 찾는 거거든요, 사실. 아, 시장 안에 있는 가게를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전통시장이 밀도가 매우 낮은데 전통시장 자체의 수익성만을 고려를 하면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증개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장 기능이 상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있을 거거든요. 네. 보통 주식회사 형태에. 네.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리고 그 상인가에는 점포들이 다 공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네.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모두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전통시장 자체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이 밀도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 낮은 저층 건물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시장 부지의 일부를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점포 대부분을 입주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점포를 이제 입주를 시키고 시장 이외의 건물은 분양을 하는 거죠.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서. 네네. 시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위에 있는 부분들. 네. 거기는 분양을 하는 거죠. 뭐 사무실이 됐건 뭐. 그러면 이 시장 부지를 다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익이 좀 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뭐 캐노피를 씌우고 뭘 어떻게 하고 벽에다 실을 새로 하고 하수관로를 새로 놓고는 계속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외의 일은 비용 투자가 너무 많은데 리워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지어지면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시장이라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네. 창업보육센터나 무슨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뭐 무상임대 사무실 이런 것들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죠. 한적한 곳에 있거나 아니면 흩어져 있습니다, 기능들이. 네네. 근데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여기 다 포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부 층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자체에서 임차를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기부 체납을 받는다거나 해서 청년 창업 지원 시설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무슨 뭐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위한 부대시설까지도 집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이 더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네. 입지 자체도 좋지만 상권 자체도 더 활성화시킬 네. 수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창업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전통시장과 연계한 응용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온라인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요즘 배송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전통시장도 쿠팡이나 뭐 이런 데처럼 당일 주문만 하면은 뭐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열 수 있다든지 이런 그쵸. 다양한 응용 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세대로 따지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네. 이분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네. 어르신들 얘기를 하셔서 기억이 났는데 일단 마크타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어요. 획기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은 보행보조 장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의 전통시장을 그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상 다니셔요. 네. 여전히 다니시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뭐 해소할 수 있다든지 새로 건물을 지금 계단 다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네네.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정책인데 공동배송제 같은 경우에는 네.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의 시장 구조에서는 뭘 실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크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예산 투하가 아닌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건물을 대체로 이제 민간 자본을 투하해서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이 나도록 해주고 반대급부로 시장을 그 안에 입주를 시키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거기 이제 뭐 주거 공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파트 상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향적인 접근을 하면 우리가 뭐 적은 돈이지만 수십 년간 모았기 때문에 이미 적은 돈이 아니게 돼버린 네.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여전히 우리 전통시장가 우산 쓰고 다닌다고요. 네. 캐노피가 이제 낡았거든요. 여전히 백열전구 켜져 있고 여전히 전선은 이리 길고 저리 뻗어가지고 진짜로 돌아다니다 보면 무섭고 거기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면 전통시장의 지금 모양을 유지하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전통시장이 반드시 가로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밀도 건물들이 쭉 있고 파라솔이 있고 백열전구가 켜져 있어야 전통시장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인식에서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탈피를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도 참 좋은 취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네덜란드의 막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해외 선진사에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인 2월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로컬노믹스 2022년도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김영중이었습니다.